최승진의 아침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일 목요일 3.1절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최승진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내일부터 예정된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 차질이 예상됩니다. 일주일에 52시간만 일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중견 조선업체의 돈 8억 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대선 자금 용도로 건네졌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한국GM이 사내 공지문을 통해서 팀장급 이상 150명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남 완도군 인근 해상에서 7명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전복된 채 발견됐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됐다가 일본에서 숨진 33명의 유해가 우리나라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광화문에서 국민추모제가 열립니다. 오늘 오전까지 흐리다가 낮부터 전국이 맑아지겠습니다. 낮에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옥반 양파즙으로 우리 몸을 깨끗하게, 옥반 양배추즙으로 우리 속을 편하게, 아로니아즙, 석류즙, 마늘즙, 헛개즙, 자몽즙까지. 옥반 제품은 첨가물이 없고 진합니다. 그래서 몸에 좋습니다. 식품은 생명이다. 옥반식품. 검색창에 옥반식품 1577-3150. 광고합시다. 베이드비 단열 보강제, 베이드비 자동문, 베이드비 폴딩도어, 베이드비 쉐이퍼 도어. 아, 상가 점포 아파트 병원 인테리어 공사할 때 PDB 단열 보강제를 사용하는구나. 태양자동문은 휴대폰으로 자동문 잠금 장치를 할 수 있어요. 특허 제품 태양 자동문. 광고 끝. 똑똑하네. 스마트폰의 다양한 앱이 티볼리 터치스크린 화면에서도 가능하니까. 똑같네. 스마트폰과 터치스크린 화면이 똑같으니까. 똑소리 나네. 스마트한 티볼리 양방향 풀 미러링이니까. 티볼리 또 한 번 티나게 앞서가다. 2018 스마트 티볼리. 지금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민재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개정안으로 노동시간이 대폭 줄어들었는데 노동계 반응은 냉담한 것 같습니다. 예,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은 법정 노동시간을 일주일 52시간으로 확정한 겁니다. 그동안 일주일 노동시간 외에 주말 근무를 따로 계산하라던 정부 행정해석을 바로잡은 건데 정작 양대 노총은 반쪽짜리 계약안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계약안으로 보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네, 첫째로 노동자가 휴일에 일할 때 휴일수당과 연장수당을 중복 계산하느냐 여부입니다. 기업 인건비 부담도 있고 수당 때문에 노동자가 휴일 근무를 자청할 수 있어서 국회는 현행대로 중복 할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휴일 노동의 인건비 부담을 높여야 장시간 노동도 막을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전국 비정규직 노조연대회의 오민규 정책위원입니다. 휴일 근로를 하는 걸 결정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휴일 근로를 결정한 사람은 사장이라는 거죠. 할증률이 높아야 휴일 근로를 안 시키는 게 정상이잖아요. 이게 낮아버리면 휴일 근로를 시켜도 별 부담이 없으니까 자꾸 시키려고 할 테고. 또 국회가 법을 개정하는 대신 정부가 행정해석을 폐기하거나 대법원이 계류 중인 관련 소송에서 판결을 내려도 노동시간이 단축될 수 있었는데요. 다만 이렇게 되면 정부의 기존 해석이 잘못됐다고 확정되는 셈이어서 관련 소송 등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국회가 단순히 법만 개정하고 행정해석에 대한 공식 판단은 이번에 내려지지 않게 됐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 부담만 덜어준 면죄부성 법 개정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네, 이번 법 개정에 주로 영향을 받을 곳이 영세한 중소기업 사업장인데 역시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불만이 많다면서요? 사실 대기업 정규직처럼 노조가 힘이 있으면 수당도 잘 챙길 수 있었고 법정 공휴일도 꼬박꼬박 쉴 수 있었죠. 노동자들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공휴일에도 연차 휴가를 써야만 쉴 수 있는 곳. 뒤집어 말하면 이번 법 개정으로 갑작스레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곳이 바로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사업장들입니다. 우선 업주들의 목소리부터 임미영 기자가 준비한 리포트로 들어보시죠. 대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상당 기간 준비를 해온 만큼 충격이 그리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에는 26만 명의 인력이 더 필요하지만 가뜩이나 일할 사람이 없어 발을 구르는 상황에서 인력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며 납기 맞추기가 핵심 경쟁력인 주조와 금형, 열처리 등 이른바 뿌리 산업의 우려는 심각합니다. 자동화나 무인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도 있지만 이 역시 당장 쉽지는 않습니다. 또 해마다 8조 6천억 원의 인건비가 더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면서 중소기업계는 비상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좀 더 세심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정욱조 인력정책실장입니다. 영세기업이 만성적인 인력난을 쉽게 금방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인력 공급 대책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지원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업계도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특례 업종을 전체 소상공인 업종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임미연입니다. 네, 중소기업계가 현실적인 보완 대책 마련을 주장하고 나섰다는 임미영 기자의 리포트 들어보셨고요. 노동자들도 입장이 복잡하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기업 규모별로 순차 적용하면서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이 오히려 혜택을 가장 늦게 보게 됐습니다. 게다가 30인 미만 사업장만은 1년 반 정도 8시간 특별 연장 노동까지 허용된 점도 노사 갈등의 씨앗으로 남겨졌습니다. 공공운수노조 김유한 정략조직국장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전면적으로 동시에 시행하고 기업 규모에 따라 중소 영세 기업에는 별도의 지원을 하는 방법도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기업 부담 때문에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한 것입니다. 영세업주들의 인건비 부담도 덜고 노동자 양극화도 막으려면 지금이라도 정부가 적극 나서서 지원책을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특례 업종 부분도 살펴보고 가죠. 특례 업종이 상당수 폐지가 됐지만 일부 업종은 남겨져서 반발이 만만치 않겠습니다. 예, 사실상 연장 근무가 무제한 허용되는 특례 업종은 이번에 대부분 폐지됐지만 고속버스를 제외한 운수업과 보건업만은 업무 특성상 별 수 없다며 특례 업종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육상운송의 경우 국내 대표적 장거리 운행인 서울, 부산 노선도 일반적인 노동시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화물업계에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건 바로 운임이 너무 낮아서 하루에도 2-3번씩 짐을 나르기 때문입니다. 또 병원도 교대 근무나 당직 근무 제도 덕분에 장시간 노동 없이도 환자들을 돌볼 수 있지만 병원의 경영 논리 때문에 적은 인력이 과도한 업무를 맡다 보니까 장시간 노동이 벌어진다는 게 보건노동자들의 주장입니다. 이러한 저운임이나 인력 부족 같은 구조적 원인부터 해결해야만 특례업종 논란의 해법이 보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재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실사를 받기로 한 한국GM이 임원을 줄이면서 본격적인 구조 조정에 나섰습니다. 한국GM은 어제 카허카잼 사장 명의 사내 공지문을 통해서 올 3분기까지 전무 이상 임원 35%, 팀장과 상무를 20%씩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팀장급 이상 임직원 15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 국회가 6.1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에 실패했습니다. 내일부터 광역 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이루어지지만 선거구가 확정되지 못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서 민폐국회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정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 끝내 6.1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에서 일부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든 점을 문제 삼으면서 회의가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진통 끝에 오늘 새벽 가까스로 합의했지만 이미 2월 임시국회는 끝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일부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은 자신이 출마할 선거구도 모른 채 선거운동부터 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여야는 오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국민적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게 됐습니다. 헌정특위가 선거구 획정을 못해 2월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가 끝내 불발되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부끄럽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회기내 처리 불발을 예상하지 못한 듯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입만 열면 민생국회를 외쳤지만 국민에게 보여준 모습은 민폐국회의 민낯이었습니다. CBS 뉴스 이정주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치러지는 6.13 지방선거에 청와대 참모들이 본격적으로 뛰어듭니다. 비서관과 행정관 14명이 출마 의사를 밝히거나 밝힐 예정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청와대 근무 경력이 지방선거 출마용이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달 초 충남지사직에 도전하는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과 제주지사에 출사표를 던진 문대림 전 제도개선 비서관 등이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박수현 대변인입니다. 저는 떠나지만 언제나 이 청와대에서 느꼈던 저희 경험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작은 보탬이라도 될 수 있도록 제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기초단체장에 출마하려는 청와대 선임 행정관 등 10명이 최근 잇따라 사표를 냈습니다. 정치권 출신 인사들이 많이 포진한 정무수석실에서는 행정관 5명이 지방선거에 출격합니다. 백두현 선임 행정관은 경남 고성군수, 유행렬 행정관은 충북 청주시장, 김병래 행정관은 광주 남구청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박영순 제도개선 비서관실 선임 행정관과 서철모 행정관도 각각 대전시장과 경기 화성시장에 출마합니다. 은수미 여성가족 비서관도 사직서를 내고 현재 성남시장 출마를 고심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청와대 근무 경력은 지방선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되지 않았고 대선 캠프에 몸담았던 정치권 출신 인사들이 지방선거에 대거 뛰어들면서 청와대 근무가 지방선거 경력 쌓기 아니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감지됩니다. 당장 자유한국당 홍지만 대변인은 청와대가 경력 관리용으로 잠시 거쳐가는 자리냐며 대통령이 나랏일을 챙기는 것보다 직원들 사직서를 받느라 더 바쁘다고 꼬집었습니다. CBS 뉴스 박지원입니다. 이팔성 전 우류금융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에 건넨 거액의 불법 자금 중에는 중견 조선업체의 돈 8억 원이 섞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 업체가 사업 특혜를 노리고 대선 자금을 대줬을 가능성에 대해서 수사 중입니다. 보도에 장성주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이팔성 전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22억 원을 건네며 인사청탁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돈 가운데 8억 원이 중견 조선업체 A사로부터 나왔다는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1조 원대 자산을 보유한 A사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금융기관의 보증보험 발급을 위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이팔성 전 회장이 뇌물 전달책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사가 이 전 회장에게 접촉했고 이 전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에게 금품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주 전무는 만사 형통으로 불린 이상득 전 의원에게 보고한 뒤 돈이 든 가방을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 전무는 가방 속 돈의 액수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팔성 전 회장이 건넨 나머지 14억 5천만 원에 대해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팔성 전 회장이 넘긴 돈이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우리금융 취업 청탁용 뒷돈일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장성주입니다. 국방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할 때 축소, 은폐를 지시했다고 의심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어제 검찰에 소환됐지만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태도로 미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새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2009년 미국 워싱턴 연수 시절에 미 방산업체 이권을 담당한 로비 회사 직원으로부터 1억 원대 금품을 전달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제강점기 해외로 끌려간 강제징용자 33명의 유해가 광복 73년이 지나 뒤늦게 고국에서 영면에 들게 됐습니다. 이번 유해 안치는 고국에 묻어달라는 희생자의 유언에 따라서 일제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봉안위원회가 서울시의 요청에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국가유공자 후손 등이 모여서 국민추모제를 엽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가 천주교 수원교구 소속 신부의 성폭력 사실에 대해서 공개 사과했습니다. 또 20여 년 전 제자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태훈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도 교수직에서 자진 사퇴하고 일체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각급 학교에서 내일 새 학기가 일제히 시작되는데요. 신입생을 맞이하는 이색 입학식을 신병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안성시 개정초등학교는 입학식 준비로 전교생 모두가 분주합니다. 신입생 17명을 위한 잊지 못할 입학식 선물 준비가 한창입니다. 6학년 학생들은 1학년에게 줄 초콜릿 부케를 만들었습니다. 신입생들은 부모님과 함께 학교 곳곳을 누비며 선생님들과 인증샷을 찍는 미션도 수행하게 됩니다. 개정초 김수환 교사입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부의 아버지로부터 딸을 건네받는 신랑의 마음, 그런 마음으로 선배가 후배를 맞이하는 거예요. 건네받는 거예요. 수원 외고는 외국어를 활용해 학교 이름을 사행시로 낭독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기획된 사행시 낭독 입학식에 재학생들이 거는 기대도 높습니다. 정혜원 수원외고 학생회장입니다.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전공으로 응원을 해주고 친구들이 이제 외고에 들어왔다는 그 실감도 나면서 선배님들을 따라서 잘해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주시 이포중학교는 신입생들이 학교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학교생활 약속 만들기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포중 학부모, 교직원들도 토론회에 동참해 신입생을 격려하고 소속감을 높일 예정입니다. 새로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신입생을 위한 교직원과 재학생들의 배려가 돋보입니다. CBS 뉴스 신병근입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제 전남 완도군 해상에서 침몰한 근용호 7종 선원 구조 작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침몰 사고는 어제 오후 4시 30분쯤 청산도 남동방 6km 해상에서 발생해 배에 타고 있던 선원 7명이 모두 실종됐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이 기분 좋은 멀티골로 46일 만에 득점 행진을 재개했습니다. 손흥민은 오늘 로치데일과의 잉글랜드 FA컵 16강 재경기에서 2골 1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김은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정부의 대규모 지원을 요청한 한국 GM이 지난해 9천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실 규모가 커지면서 한국 GM은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자본 잠식 상태로 들어섰습니다. 어젯밤 11시 21분쯤 전남 여수시 백야대교 인근 해상에서 99톤 여객선이 줄이 풀려 표류하다가 긴급 출동한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사고 당시 여객선에 승객이 타고 있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여객선은 백야도에 도착해 승객을 내려준 뒤 기상이 악화돼 정박하던 중 강풍에 줄이 풀리면서 2.7km를 표류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 환자가 치료를 위해 쓰는 양압기 대여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한결 덜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수면 무호흡증 환자용 양압기 대여료의 80에서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대형 열차 사고로 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집트 일간 알-아흐람은 현지 시간으로 28일 나일 델타 지역 베히라주에서 승객을 태운 열차와 화물열차가 충돌해 최소 16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2020년 미국 대선에 잠룡으로 급부상한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가 대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 자신이 나가야 한다면 신이 알려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자동차 시장이 9년 연속 생산 판매량 세계 1위를 달리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다음은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서 이수경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3일절인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현재 중부와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는데요. 이 비나 눈은 서쪽 지역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해 오전 중으로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강원 산간 지역은 어제 오늘 40cm 안팎의 폭설이 내린 곳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는데요. 강원도 지역에서는 앞으로도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내리면서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낮부터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지만 해안
서해안 지역과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 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낮고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떨어져서 날씨가 꽤 쌀쌀합니다. 오늘 낮에도 기온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이 2도, 대전과 전주 4도, 강릉 7도, 대구 8도가 예상되고 내일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 2.6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승진의 아침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황명문 선임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3일절입니다. 99주년을 맞아서 신문들이 관련 소식들을 전하고 있는데요. 만해 한용운의 독립운동 발자취 기사가 눈길을 끄네요. 네, 만해 한용운의 독립운동 발자취 연해주를 가다 하는 기획 기사를 경향신문이 실었는데요. 죽더라도 뼈 많은 조선 땅에 묻어달라며 하나된 독립운동을 꿈꾼 만해가 111년 전에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을 모색했던 발걸음을 러보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일대 한인 집단 거주지 신안촌에는 남과 북 고려인 상징 세 기둥만이 외로이 서 있고 러시아와 한국의 무관심 속에 기념비만 남은 유적지를 고려인 후손들만이 지키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또 조선일보에서는 김구가 백부밀지를 선 충칭 임시정부 청사가 재개발에 밀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강복군 사령부 자리엔 고층 빌딩이 들어섰다면서 중국 내 임정 유적이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동아일보는 일제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 33위가 어제 고국으로 돌아온 사진을 실었는데요.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추모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 3.1절을 맞아서 3.1 운동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면은 또 출산율 1.05명. 초저출산 쇼크에 대해서 일제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율은 앞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 태어난 아이가 35만 7천 명으로 처음 40만 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합계 출산율이 1.05명.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는 소식인데요. 30대 초반 여성들의 출산율이 크게 감소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 같은 우리 사회 초저출산율은 아이 키우기 힘든 한국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젊은 층 결혼이 줄고 사회 경제적 불안 등 사회 불평등 구조 심화와 국민 전반의 삶의 질 악화 때문이라는 진단인데요. 네. 그러나 올해 출산율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어서 이대로라면 5년에서 7년 내에 신생아 수가 20만 명대로 추락을 해서 국가적 재앙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인데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젊은 부부들 아이 한 명도 키우기 버겁다고 아우성들이죠. 걱정입니다. 평창 패럴림픽에 미국 닐슨 장관이 온다고 하는데 또 한 번 북미 접촉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오는 9일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미국 고위급 대표단이 파견된다는 소식인데요. 펜스 부통령과 트럼프의 딸 이방카 보좌관에 이어서 이번에 닐슨이 또 평창에 오게 됨에 따라서 평창 외교 3라운드가 열릴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현재까지는 북한이 선수단만 보낼 것으로 알려졌는데 막판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북한의 반응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크 네퍼 주한 미 대사 대리는 비핵화 목표 없는 시간 벌기용 북미 대화는 원하지 않는다면서 한미연합훈련의 추가 연기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북한이 우리에게 연락할 방법을 알고 있다면서 뉴욕 채널 등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평창 이후 외교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평창에서 북미 접촉 가능성 여전히 열려 있어 보입니다.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 밖에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오는 9월부터는 도로를 달리는 모든 차량의 탑승자는 반드시 안전띠를 매야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인데요. 지금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만 모든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야 하고 도심 등 일반 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조수석만 안전띠를 착용을 해야 하는데 그러나 오는 9월부터는 도로에 상관없이 또 앞좌석과 뒷좌석 모두 안전띠를 매야 하고 택시도 뒷좌석에도 반드시 안전띠를 매야 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읽기 황명문 선임기자였습니다. 다음은 공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은주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목요일 아침 하늘길 대부분 지방공항들 흐린 가운데 강풍과 눈, 비가 내리는 곳도 있어 시정은 떨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 인천과 여수, 제주공항에는 강한 바람 때문에 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결항된 항공기는 없지만 이른 아침 출발하는 항공기들 가운데 지연 출발하는 항공기들이 있습니다. 제주행 첫편이 20분 지연되어 출발을 마쳤고 이후 편들도 수속을 하고 있는데요. 기상 변화에 따라서 운항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좌석 상황은 제주행은 대부분 만석으로 운항하고 있고 아시아나 항공 오후 6시에서 8시 출발편 가운데 잔여 좌석이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그 외 부산과 여수, 울산을 포함한 국내 노선들은 공항에 나오시는 대로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주항공은 모바일을 이용한 항공권 예매가 늘어남에 따라 간편 결제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3월부터는 글로벌 간편 결제 서비스를 시작해 동남아 지역 예매 서비스도 시작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포공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제주항공에서 보내드린 공항 소식이었습니다. 일본군에게 학살된 위안부들의 시신이 담긴 동영상이 그제 처음으로 공개가 되면서 공분을 샀죠. 또 생존하신 위안부 할머니들의 절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도 일본은 강제 연행이 없었다면서 또다시 발뺌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은 모두 덮어버리고 군사 대국의 야욕은 대놓고 드러내고 있는 일본에 대한 경계심 한시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뉴스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윤석재, 장성주, 정석호 기자, 기술 이영호, 진행의 최승진이었습니다. CBS 함께해 자연스레 건강한다 맛있는다 하리 자연팔마 자연스레 건강하게 할인 착한 닭고기 자연스레 닭고기 하면 할인 한국교직원 공제회가 100% 출자한 예담 상조를 아십니까? 스승처럼 든든한 믿음의 예로부터 대쪽보다 올곧은 정직의 예에 이르기까지 예담은 상조 문화의 본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조의 더 바른 예. 옥반 양파즙으로 우리 몸을 깨끗하게, 옥반 양배추즙으로 우리 속을 편하게, 아로니아즙, 석류즙, 마늘즙, 헛개즙, 자몽즙까지 옥반 제품은 첨가물이 없고 진합니다. 그래서 몸에 좋습니다. 식품은 생명이다. 옥반식품. 검색창에 옥반식품 1577-3150. 안녕하세요. CBS 아나운서 김윤주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최대 화두 일자리, 그중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 중소기업의 발전을 빼놓을 수 없죠. 한국산업인력공단도 중소기업 중앙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일자리 창출과 인적자원 개발에 나섰는데요. 청년 취업 아카데미를 통해 우수 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등 근로자와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더 나은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입니다. 이 캠페인은 실력 중심 사회를 만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수종입니다. 매년 건설 현장 사고로 500여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습니다. 그 원인의 60% 이상이 추락사고입니다. 안전한 건설 현장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 첫째, 사업주는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을 반드시 설치하고, 둘째, 작업자는 안전장비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명심하세요. 설치하고 착용하고 사망사고 없는 건설 현장, 추락재해 예방으로 시작합니다. 추락재해 절반으로 줄입시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지구는 둥글고 사방의 땅은 평평하다. 그러니 내가 있는 곳보다 더 높은 곳은 세상에 없다. 그런데도 곤륜산이나 형산, 곽산을 오르며 높은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다. 지나간 과거는 쫓아가 잡을 수 없고 다가올 미래는 기약할 수 없다. 지금 이 상황보다 더 즐거운 때는 없다. 그런데도 좋은 수레를 갈망하고 논밭에 마음 태우며 기쁨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땀을 흘리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평생토록 헤매면서 오로지 저것을 바랄 뿐 이것을 참으로 누려야 하는 줄 모른 지가 오래되었다. 다산 정약용의 산문 바로 이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아름다운 당신과의 순간이 우리 곁에 더 오래 머무르기를. 인간의 시간을 연구하는 기업 메디톡스에서 현재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인간의 시간을 연구하는 기업 메디톡스에서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1절 아침 인사드립니다. 오늘 1919년 3.1 만세운동이 있은 지 99주년입니다. 그러니까 100주년까지는 꼭 1년이 남은 거죠. 그래서요, 오늘 뉴스쇼에서는 3.1절을 맞아 우리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고 또 3.1절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조금 특별한 방송을 준비해봤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도 오늘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죠.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여러분, 나는 윤희상입니다. 내가 구라파에 취재하던 38년 동안 나는 한 번도 충무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잔잔한 바다, 그 푸른 물색, 그 잔잔한 조목을 스쳐가는 바람도 내한테 음악을 들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으신 이 음성 작곡가 윤희상 선생의 생전 육성입니다. 상처 입은 용으로 불리던 작곡가 윤희상 선생. 독일 베를린 공원묘지에 안치되어 있던 그분의 유해가요, 얼마 전에 고향인 통영시로 돌아왔습니다. 충무, 그러니까 지금 충무가 통영으로 불리고 있는 거죠. 살아생전에 그렇게 그리워하던 고향 땅이지만 발을 한 발자국 디디지 못했는데 유해가 되어서야 이제 돌아올 수 있었던 사연. 오늘 3.1절 첫 인터뷰 통영국제음악재단 이용민 예술기획본부장 연결해서 들어보죠. 이용민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유해가 지난 25일에 돌아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아직 이장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예, 저희가 3월 30일 통영국제음악제 개막날에 맞추어서 선생님을 이제 제대로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막날에 일부러 딱 맞추시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개막날 되면 경양 각지에서 많은 애호가들도 오시고 하니까 선생님 이번에 오실 때는 좀 환영받고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일찍 오신 거죠. 네. 그러네요. 쓸쓸하게 혼자 돌아오셔서 이장되는 그런 것보다는 기왕이면 많은 음악 애호가들과 함께 환영 인파 속에서 돌아오시라 이런 의미. 네, 계절도 그때는 좋아서 꽃도 많이 피고 그렇겠네요. 봄이 완연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겠네요. 많은 분들이 윤희상이라는 이름을 지금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도대체 윤희상 선생이 무슨 사연으로 한국 땅을, 고국 땅을 밟지 못했던 거지? 또 가물가물해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젊은이들은 또 모를 수도 있고요. 네. 왜입니까? 윤희상 선생님 이제 1917년생이시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특히 젊은 분들에게는 아주 오래된 이제 인물이시거든요. 그렇죠. 또 이제 이분이 이제 인생이 어떻게 보면 좀 꼬이기 시작된 그 동백님 사건도 요즘 젊은 분들은 또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1967년 동백님 사건. 동베를린에 근거를 둔 간첩단이 암약하고 있다. 이렇게 된 사건이죠. 간첩 사건. 예. 이제 정부에서도 밝혔지만 이제 상당 부분 조작된 부분이다 해서 명예가 어느 정도 회복된 양 돼 있습니다만은 또 이제 불과 몇 년 전에는 통영의 딸 신숙자 사건이라고 해서 통영의 아들 윤희상이 통영의 딸 신숙자 씨, 오길남 부부를 가족과 함께 속된 표현을 하면 북에 팔아먹었다. 이런 프레임으로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것 때문에 윤희상 선생님이 아주 나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두 번째는 뭐예요? 동백님 사건이야 워낙 유명합니다만 그 두 번째는 뭡니까? 그게 이제 오길남 박사라고 이제 그 제독 경제학자인데요. 그분이 이제 통영 출신의 부인을 맞아서 그분이 이제 북에 전향을 해서 가셨다가 가족만 남겨두고 다시 이제 혼자서 탈출하셨어요. 나오셔가지고 이제 다시 또 우리 남한에 재전향을 하셨는데 이분이 쓴 책 안에 이제 내용이 윤희상의 권유에 의해서 우리는 북에 갔고 그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해체되었다. 우리 가족들은 아직도 노덕 수용소에 이제 있다. 그리고 이제 윤희상 선생을 원망하는 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전향한 이유는 윤희상의 어떤 꼬임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 일종의 그런 겁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그분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대로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각인이 좀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관계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윤희상 선생님은 이제 오길남과 나라는 그 또 글을 남겨놓으셨어요, 간단하게. 예. 거기는 보면 이제 한마디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오길남 씨를 제대로 만난 건 오히려 오길남 씨가 탈출하고 난 이후에 저희 가족을 좀 구해 주는데 역할을 해주십사 하고 만났을 때가 제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본 게 처음이다. 그 이전에는 한인 사회에서 멀찌감치 있어 본 게 다다. 이런 부분인데 한 분은 이제 돌아가셔 계시고 또 한 분 아직 살아 계시고 하니까. 아무래도 살아계신 분 목소리가 조금 더 반영이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좀 일방적으로 이야기가 돌면서 윤희상 선생이 또 이념의 희생양이랄까요? 뭐 그런 식으로 또 매도가 되고 있군요. 예. 그래서 그 가족들이 그 몇 해 전에 그래서 이제 사자의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일종의 홀딩이 돼가지고 사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윤희상 선생 유족들이 이 오길남 씨에 대해서 오길남 박사에 대해서 또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는데 그렇습니다. 보류가 됐어요? 그냥 보류돼 있는 상태고 뭐 특별하게 이게 진행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돌아오시긴 돌아오시는데 또 약간 심란한 상태에서 마음이 좀 찜찜한 상태에서 돌아오시는 거네요, 윤희상 선생.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인터넷에 그 보도를 보고 밑에 댓글을 보면 가슴이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적어도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군요. 예. 윤희상 선생. 어쨌든 분명한 건 남북의 어떤 체제 경쟁이랄까요? 체제 경쟁이 극에 달하던 때에 둘 사이를 어떻게든 연결해 보려고 뭔가를 좀 해보겠다라고 힘썼던 상징적인 인물?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도 왔다 갔다 하고 음악을 가지고 교류했던 건데 그것 때문에 간첩으로 찍히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뭐 북하고 인연이 됐던 건 아닐 테고 63년대 방북을 했죠, 처음에. 이게 이제 67년도에 이제 간첩단 사건이 되게 되는 계기인데 간첩 행위를 하러 간 건 아니고 그 당시는 또 지금하고는 또 국내외 상황이 다 달랐을 테고. 그렇죠. 또 선생님이 계셨던 베를린이라는 도시가 가진 상징성도 있습니다. 거기가 또 분단 도시였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고구려 강서대묘 사신도라는 그림에 이제 선생님이 상당히 작품이 화두였기 때문에 그걸 좀 보러 가시고 또 통영의 친구 최상환이라는 친구가 그분을 월북을 하셨죠. 그래서 그 활동을 평양에서 하고 있다 해서 친구도 만날 겸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그 고구려 그림이 있어서 그 그림에 관심이 있어서도 그렇고 친구도 만날 겸 겸사겸사 북한에 갔던 건데 그렇습니다. 마침 그때 사실은 공안 사건이 좀 필요했고 국내 정치적으로는 그렇죠. 여기 뭐 그때 부정 선거를 좀 덮어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간첩으로 몰린 간 건 거예요. 사실이지만 뭐 그때는 국가도 미성숙했고 뭐 해외 나가는 것도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여기서 2년 동안 복역을 하고 국제사회 구매운동에 힘입어서 이제 결국 망명의 길을 걷게 되는데 선생님이 이제 남도 북도 다 내 조국이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남한을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북을 간 것이고 북에 가서 전향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방문을 해서 뭐 음악회 같은 거 같이 의논하고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이 이제 광주 민주화운동 이후에 이제 현실 참여적인 곡을 좀 씁니다. 광주의 영혼이라든지 화염 속의 천사라든지 이런 곡들을. 근데 또 좀 불편해지는 거죠. 또 좀 우리 보수적인 분들이 또 싫어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94년도에 문민정부 들어와서 YS가 청을 해서 들어올 뻔하셨죠. 그때는 남북 합동음악회를 선생님이 직접 기획하시고 통일이랄까 화해에 기여하시려고 했는데 그때도 이제 또 그동안에 있었던 일에 유감 표명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정부의 뜻이 전달되어서 거의 공항까지 오셨다가 이게 뭐 말을 좀 잘못하면 내 인생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라 이렇게 들어갈 수 없다. 도로 돌아가셔서 일본까지 오셔가지고 통영 앞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육성도 남기시고 그랬죠. 그 이듬해 돌아가시게 되신 거죠. 제가 듣기로는 그 벽에 윤희상 선생의 집 벽에 통영 앞바다 사진이 붙어 있었다. 얼마나 그리워했으면 그 사진을 매일 바라보셨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네, 제가 그 유품을 이제 가지러 2009년 연말부터 제가 독일을 갔었는데 그 침실 침대 머리맡에 딱 그게 이렇게 있으시더라고. 한 60년대 초반 정도 되는 통영 풍경이.
끝내는 못 보고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 앞바다를. 그렇습니다. 끝내는. 네. 자, 그런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분단의 희생양이고 이념의 희생양.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서양 현대 음악사에서 윤희상 선생의 위치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보면 돼요? 뭐 많은 수식어들이 있으신데 그 사실은 우리가 뭐 음악 시간에 학교 음악 시간에 보면 무슨 뭐 바로크, 고전 시대, 낭만 시대, 국민악파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하죠. 그 20세기를 이제 현대음악 시대라고 하면 20세기 이제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점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각계격파를 하고 있을 때 선생님이 동양의 어떤 음악적인 어법을 서양 어법과 접목시켜서 어떻게 보면 뭐 아직까지 어떤 특별한 이점으로 대접받지는 못하지만 그 누구도 지금 20세기의 이점으로 지금 현재 인정받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점의 하나로 갈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20세기 작곡가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서양 음악에 동양 음악을 접목시켜서 뭐 이즘까지는 아니지만 이즘 직전까지를 완성한 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작가라는 게 돌아가시고 나면 또 그 다음에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이분 작품을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위상이.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세계적인 20세기 작곡가를 우리 손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독보적으로 치고 나가는 분이 계시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서양에 있는 분들도 살아계실 때 20세기 현존하는 5대 작곡가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정말 그런데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음악가를 음악가로 제대로 평가하고 조명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도 아까울 판에 소모적인 논쟁에 이렇게 휘말리게 하고 그러니까요. 네, 이게 너무 시대착오적이지 않은가. 정말 안타깝네요. 정말 안타깝네요. 돌아가시고 나서까지 이런 이념 갈등의 희생양으로 계속 삼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 이제 고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로 자리를 잡으시게 됩니다. 3월 30일 음악제와 함께 윤희상 선생을 기리는 무대와 함께 펼쳐지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그날은 독일의 보쿰 심포니가 저희 개막 공연을 합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선생님하고 통영국제음악제 2018 개막 공연이 있는데 그날 레파토가 이제 또 광주의 영혼이거든요. 윤희상 선생이고.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준비되어 있는데 오전에 이제 입장을 하고 오후 2시쯤부터 그 일반인에게 개방을 해서 추모하실 분들은 와서 추모하시고 그렇군요. 나머지는 이제 한 열흘 정도 그 음악 바다에 퐁덩 빠지시면서 또 추모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모도 하고 윤희상 선생 곡도 듣고 윤희상 선생 아닌 분들의 곡도 다 연주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통영 제가 25개 공연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공연들 뭐 바로크 시대부터 우리 현대음악까지 또 우리 전통음악들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겸사겸사 3월 30일부터 열흘 동안 펼쳐지는 그 통영음악축제 여러분 한번 들러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3.1절 하신 뜻깊은 이야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통영국제음악재단 이용민 예술기획본부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3.1절 아침에 뵈니까 조금 느낌이 달라요. 예, 뭐가요? 제가 달라 보이나요? 오늘 뭔가 약간 결연해 보이는 느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다 독립운동의 후손 아닙니까? 예, 그렇죠. 따지고 보자면.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올해가 이 100주년에서 딱 1년 빠지는 99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좀 준비 잘해서 내년에 100주년 때는 정말 의미 있는 행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행간 오늘 그래서 관련된 얘기를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좀 특별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서울광장 꿈새김판에 3.1절을 맞아서 아주 특별한 글귀가 내걸렸습니다. 서울광장에? 네. 작년 12월 작고한 위안부 피해자 고 송신도 할머니가 생전에 한 말씀인데요. 내 마음은 지지 않아. 이런 글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그 글귀가 내걸렸는데 그런가 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성폭력 고발 캠페인 미투 운동이 지금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행가는 미투로 본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지금 우리 사회에 퍼지는 미투 운동이나 다 성폭력이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냐? 뭐 전시냐 평시냐, 국가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죄냐, 아니면 한 개인이 범죄냐, 뭐 그런 차이는 있지만 성폭력이라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엊그제 일본군이 위안부 피해 여성을 집단 학살한 사실을 보여주는 영상이 공개됐잖아요. 그렇죠. 이 옥새짓이라고 하죠. 끝까지 싸우다가 안 되면 집단 자결하라 이렇게 해서 내리는 명령인데요. 이게 1944년 중국에 있는 일본 군한테 내려진 명령이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 이제 억울하게 끌려갔던 조선인 위안부들한테도 이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사진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러니까 서울시가 3.1절을 기념해서 개최한 컨퍼런스에 공개한 거죠? 네네, 맞아요. 예. 서울대 연구팀이 발굴한 사진입니다. 일본군이 조선인 위안부를 학살하고 매장도 안 했어요. 네. 그냥 산 비탈 구덩이 같은 데다가 이게 몇 명이나 될까요? 한 대여섯 구, 시신 대여섯 구를. 그거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진에 공개된 건 그 정도죠. 네, 굉장히 처참한 모습들이 담겨져 있죠. 다 발가벗겨진 채 쓰레기 더미처럼 그냥 막 쌓여 있어요. 근데 이게 이유가 그 지시를 조선인 위안부들이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학살을 했다는 거예요. 집단 자결을 하라고 했는데 네. 아니 우리 조선인 위안부 끌려간 그 그렇죠. 사람들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발적으로 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럴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학살을 했다는 얘기는 강제 동원했다는 얘기고, 일종의 군대의 한 부분처럼 취급을 했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군이 강제 동원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논리를 반박하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자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세기 전에 벌써 반세기잖아요. 반세기 전에 발생한 일본군의 이 전시 성폭력하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불고 있는 미투 캠페인하고 이 두 가지 뉴스의 행간에도 뭐가 숨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공통점은 한 피해자의 용기 있는 고발이 있었다입니다. 한 피해자의?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불고 있는 미투 캠페인, 미투 바람은 서지현 검사의 성폭력 고발 때문에 시작이 됐잖아요, 사실은. 거기서부터 촉발됐죠. 예. 물론 이제 한국 사회 성폭력 문제가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모두 다 나서서 나도 이 피해를 당했다고 이렇게 연이어 피해자들이 고발을 하고 나서는 것은 결국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고백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말기인 1930년대부터 40년대까지 이루어졌던 행위거든요. 그런데 해방된 지 무려 46년이나 지나서야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1991년 8월 14일 이 김학순 할머니가 내가 바로 그 피해자다. 그렇죠. 이러면서 대중 앞에 나섰거든요. 맞습니다. 이 용기 있는 목소리가 아주 큰 울림을 만들어냈고요. 그다음에 293명의 생존자들도 나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북한,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만, 중국 등등에서 이 국경을 넘어서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를 입은 여성들, 피해를 입은 분들이 나도 그 피해를 당했다 이렇게 당시로 보면은 미투 운동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미투네요, 정말. 네네. 제가 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 인터뷰 여러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이분들 말씀이 이 김학순 할머니 나서기 전까지는 내가 죄인이다라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알까봐 너무나 두렵고 이 과거는 숨기고 평생을 가야 하는 몸이 더럽혀진 죄인 이런 느낌으로 살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김학순 할머니가 용기를 내면서 이게 공론화되면서 이건 죄가 아니구나. 오히려 내가 피해를 당한 거구나. 사과를 받아야 되는 거구나라고 깨닫기 시작했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서지현 검사가 방송에서 인터뷰했던 거하고 맥락이 거의 비슷한 얘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똑같이 그런 것들을 겪고 또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누군가가 앞서서 나섰을 때 이런 식으로 미투 운동처럼 번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 행간,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고발부터 시작됐다. 두 번째 행간은요? 두 번째 행간은 용서는 오직 당사자만이 할 수 있다입니다. 용서는? 네. 그러니까 한일 위안부 합의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피해자는 있어도 가해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일본과 최종적 불가역적 합의라고 하면서 합의를 했잖아요. 근데 피해를 받은 당사자가 있는데 용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최소한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일본은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만약에 전 세계에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지만 우리가 그 피해 그것을 보상해 주겠습니다라고 나선다거나 이렇게 쓰면 또 모를까. 그렇지도 않은데 근데 또 이상하게 배상금은 줬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한 일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어찌됐든 피해를 받았다고 하니 내가 미안하다. 미안하게 됐다. 이거 먹고 털자. 예. 이걸로 퉁치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게밖에 할머님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미투 운동도 사실은 비슷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뭐 죄송하다,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활동을 접는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예. 그런데 피해자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폭력을 가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자진해서 사과를 한 최일아 씨 같은 경우에도 네. 성추행 사과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나타나니까 나 저 사람은 모르겠다. 근데 그 성폭행 당했다는 피해자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사실은 사과를 먼저 했었어야 될 문제인 거죠. 근데 공개적으로 내가 사과합니다라고는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앞서서 사과하는 그러니까 피해자가 나서지도 않았는데 면피성 자백까지 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폭력 사실 자백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긴 한데요. 그렇지만 용서는 오직 피해자만이 먼저 해줄 수 있는 것이다. 자백을 하려면 진정성 있게 제대로 하란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진심 어린 사과, 자다가 안 피해자한테 대한 사과부터 먼저 하는 게 순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미투 운동과 3.1절에 바라본 일본군 위안부 문제 두 사안의 공통점 마지막 행간 갑니다. 마지막 행간은 2차, 3차 피해와 음모론이 판을 치고 있다입니다. 음모론. 네. 2차, 3차 피해. 위안부 피해 사실이 고발되고 난 다음에 인터넷 사이트, 특히 보수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이 역사 바로 세기 문제하고 또 관련이 있는 거기도 한데요. 자발적으로 갔다. 자발적으로 돈 벌러 간 거 아니냐. 마치 해픈 여자 취급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돈 받고 성매매해놓고 왜 피해자인 척하느냐 뭐 이런 식의 주장도 했었고.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주장인데 처음에는 여러분 이런 주장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리고 대학 교수가 네. 저 책을 발간하면서 이런 얘기까지 비슷한 톤으로 쓰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뭐 2심까지 가서 지금 명예훼손 유죄 판결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 검사 폭로한 직후에 어떤 얘기가 검찰 내부에서 나왔냐면요. 이것도 제가 직접 들은 얘기기도 한데 인사 발령에 불만을 품고 벌인 일 같다. 뭐 성격이 모노와서 좋아하는 동료 검사가 별로 없다. 사안의 본질과 관련 없는 얘기가 일종의 음모론 같은 게 검찰 내부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팩트는 성추행을 당했느냐 안 당했느냐 이 부분인데 인성이 어떠니 성격이 모나서 뭐 친구가 있느니 없느니 이런 얘기가 거기서 왜 능력이 안 좋니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사실은 언론도 좀 반성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어디 없나 피해자 찾기에 혈안이 돼 있는 모습들을 보이거나 아니면 피해자의 고백을 여과 없이 선정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오히려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리고요,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 취재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취재 과정에서 피해자들한테 그렇게 상처를 준다 그럽니다. 그 질문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당했어요? 더 센 거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피해자가 이게 지금 뭐지? 맞아요. 그러니까 조심조심해야죠. 그럼요. 그걸 가지고 막 뭐가 없냐 이런 식으로 취재하는 것은 진짜 폭력적인 것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누구의 공작이다 아니다 이런 논쟁까지 지금 가세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위안부 강제동원과 미투 운동은 인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논쟁에 끼어들 틈이 없고 그래서도 사실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두 사안의 공통점을 오늘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현재의 역사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부분 말씀하셨어요. 예. 위안부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미투 운동 물론이고요. 그리고 폭로에서만 그칠 게 아니라 그다음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점도 그렇죠.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점. 오늘 3.1절 맞이 행간 잘 짚어주셨어요. 제가 아까 3.1절에 결연하게 오신 것 같다고 했는데 주제도 상당히 결연했습니다. 앞으로도 결연하게 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성환 씨. 행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 모두가 세상을 여행할 때 모두 투어는 당신을 여행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설렘을, 이야기를. 모두의 여행이 다시 만나고 싶은 여행이 되도록. 다시 만나고 싶은 여행 모두 투어.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골치 아픈 법률 문제를 마주칠 때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지. 친한 법무사를 만들어라. 풍부한 법률 지식과 전문성을 붙고 높은 수임료는 제거한 뒤 우리 곁 가까운 곳에 놓아두면. 안녕하세요. 만능해결사 법무사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 드릴까요? 등기, 소송, 경매, 회생 다 부탁드립니다. 출생에서 상속까지 우리 인생의 모든 법률 문제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만능해결사 법무사를 찾아 시원하게 해결하세요. 생활법률 만능해결사 법무사. 출생에서 상속까지 대한법무사협회가 함께합니다. 일본 간다며? 지하철 기차 입장권 다 샀어? 그걸 한국에서 살 수 있어? 그럼 내일 투어에 가면 다 있어. 일본 가서 표 사려고 줄 안 서도 돼. 항공권 호텔도 싸게 돼? 그건 기본이지. 어디라고? 내일 투어. 2017 여행신문 소비자가 원하는 해외여행 개별 여행 브랜드 12년 연속 1위 네일 투어. 딸, 잘 지내? 괜찮아? 엄마는? 서로의 안부만 묻던 그들은 바다를 적시는 노을 속 다낭의 한 호텔로 떠났습니다. 괜찮냐는 물음도 괜찮다는 대답도 필요 없는 하루네요. 호텔을 예약하다. 감동을 예약하다. 호텔 패스. 모든 SUV의 시작. 집. 가슴 뛰는 퍼포먼스를 놀라운 가격으로 경험하라. 지프 체로키 가솔린 최대 700만 원 할인. 블랙박스 하이패스까지 무료. 오직 3월 한 달간. 당신 가슴 속 모험가를 깨울 절호의 기회. 지금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이가탄의 힘. 붓고 피날 때 탁월하게. 아픈 잇몸을 건강하게. 이가탄. 잇몸병엔 이가탄. 증상은 달라도 잇몸병엔 역시 이가탄입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아시죠? 명인제약. 3.1절 특집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1부는 여기서 줄이고요. 저는 2부에 돌아옵니다. 2부에서는요. 임시정부 얘기 그리고 탐정 손수호 준비되어 있습니다. CBS 스마트 미디어를 선도하고 있는 CBS 노컷 뉴스가 소리를 담은 뉴스로 재도약합니다. 노컷 뉴스에는 뉴스메이커의 생생한 육성과 취재원들의 다양한 목소리, 뉴스 현장의 흥미로운 음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CBS 노컷 뉴스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잊지 않는다. 딸 생일, 결혼 기념일, 그리고 보수총액 신고일. 맞아요. 작년엔 늦어서 과태료도 냈었잖아요. 이번엔 3월 15일 마감. 그 전에 미리 하자고.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를 통해 3월 9일까지 신고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도 주고 할인 혜택도 있어요. 어이 김 사장, 자네도 늦지 마시게. 3월 15일까지야. 올해 고용산재보험료 책정을 위한 보수총액 신고는 필수.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나 우편신고도 가능. 문의사항은 1588-007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검객 남현희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생명에 대한 책임을 지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멋진 엄마들이 있습니다.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엄마 미혼 양육모. 그들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동방사회복지회가 전합니다. 아름다운 영웅 김영옥을 알고 계십니까? 독립운동가의 아들로 태어나 2차 대전과 6.25 전쟁에서 모든 전투를 승리로 이끈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대령으로 제대 후 서거 때까지 33년을 사회봉사에 바친 위대한 인도주의자였던 김영옥. 암울한 시대에 태어나 세계를 무대로 기상을 떨친 재미동포 김영옥 대령을 통해 우리는 희망과 용기, 한국인의 정신을 배웁니다. 이 캠페인은 74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버팀목 재외동포재단이 함께합니다. 안전할까? 믿을 수 있을까? 장바구니를 들 때마다 하는 고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식품 찾는 법 아세요? G마크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G마크 인증 농식품은 경기도와 소비자가 함께 심사하고 안전성에 대해 재검증합니다.
생산에서 유통까지 깐깐하고 꼼꼼하게 관리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농식품을 원하신다면 G마크를 꼭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함께 열어갑니다.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는 3.1절을 맞아서 좀 특별한 특집으로 꾸미고 있는데요. 3.1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그 해에 3.1 만세운동 한 달 뒤쯤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지죠. 사실은 임시정부, 우리 대한민국의 국호를 처음 쓰기 시작한 아주 귀중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임시정부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나요? 얼마나 기념하고 있나요? 심지어 변변한 기념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임시정부에 대해 오늘 첫 순서에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위원회 이종찬 위원장 만나보고요. 목요일의 코너 탐정 손수호에서는 청산하지 못한 우리의 역사, 친일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친일파 재산 환수 문제 왜 못하고 있는 건가? 지금 친일파들은 어디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건가? 그 뒷조사를 해봤습니다. 끝으로요. 친일파들은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데 정작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어렵게 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런 후손들을 돕기 위해 나선 청년들이 있답니다. 그냥 돕는 게 아니라 특별한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는데요.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3.1절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더러워진 물을 다시 깨끗한 물로. LG의 수처리 솔루션이 물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옳은 미래 LG. 안녕하세요, 김생민입니다. 시간 들여가며 힘들게 이사업체 골랐더니 불친절해. 추가 비용 요구에 마무리까지 엉망? 속상하다. 앞으로 이사업체 고를 땐 다이사에서 업체별 평가 등급 확인부터 예약까지 한 번에. 이사업체 고르는 그레이트한 습관, 다이사. 지금 바로 다이사를 검색하세요. 지아씨 굿모닝. 요즘도 변비? 아니요, 굿모닝 S. 굿모닝 S? 네, 변비 치료제 굿모닝 S. 굿모닝 S. 네, 생약으로 만든 한방 변비약 굿모닝 S. 변비엔 굿모닝 S. 김정근, 이지혜의 비타민 뉴스. 구주제약에서 정말 탐나는 비타민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부부처럼 탐난다고 합니다. 엘시스테인과 비타민의 만남, 엘시비탐. 피로엔 엘시비탐 파워, 피부엔 엘시비탐 미. 탐나는 비타민 엘시비탐. 잘 듣는 회사 구주제약. 이가탄의 힘. 붓고 피날 때 탁월하게, 아픈 잇몸을 건강하게. 이가탄. 잇몸병엔 이가탄. 증상은 달라도 잇몸병엔 역시 이가탄입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아시죠? 명인제약. 오늘 제99주년 3.1절. 올 3.1절이 더 뜻깊은 이유는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1년 앞에 두고 있어서죠. 여러분, 근데 독립기념관은 천안에 크게 있는데 임시정부를 기념하는 장소는 혹시 보신 적 없으시죠? 예. 우리 정부가요, 임시정부 100주년을 앞두고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장은 이미 2004년부터 이 임정기념관 건립을 위해서 꾸준히 애써오신 분이세요. 이종찬 선생이 맡으셨습니다. 오늘 위원장을 직접 모셔보죠. 임정기념관 건립위 이종찬 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요. 예, 여기까지 걸음해 주셨어요. 독립운동가의 자손이시잖아요. 예, 뭐 그렇습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에게 이 3.1절은 더 느낌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자연히 그렇게 되죠. 그쵸. 왜냐하면 제가 낳기를 상해에서 낳았거든요. 상해에서 그럼 독립운동을 아버님이 하시면서? 예.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다 망명 가셔서 낳았기 때문에 3.1절이라든가 또 임시정부 이렇게 되면 그저 좀 이렇게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조금 더 뜨겁다고 그럴까 그런 게 있겠어요. 울컥하는 게 있어요. 임정수리빌, 뭐 3.1절, 8.15 다 이런 날들. 네.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임시정부 수립은 3.1절 독립운동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3.1절, 오늘 3.1절과 임시정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건데 그 임정수립이 벌써 100년 된 거예요. 1919년이니까 꼭 금년이 100년이고 내년이면 100주년이 되는 그렇게 되는 거네요. 임시정부 기념관도 좀 짓자 이런 얘기는 일찌감치 나왔잖아요. 사실은 말이죠. 1945년 광복되고서 임시정부였던 모든 분들이 다 국내로 돌아왔을 때 이미 그때 짓자는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45년부터 짓자고 한 게 여태 안 지어진 거예요? 뭐, 6.25 사변이 돼서 전쟁도 나고 뭐 여러 가지 그 정치적 격동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엄두를 못 냈다는데 사실은 최근으로 말하면은 1990년 중국과 이게 국교가 정상화되면서 중국 정부는 이미 거기 임시정부 있었던 뭐 곳이 5군데 6군데 있어요. 남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걸 다 복원을 해요. 중국이? 그 복원을 해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데 막상 이게 본가인 우리는 임시정부 기념관이 없단 말이죠. 아니 임시정부 기념관만 없는 게 아니고요. 임시정부를 기념하는 사업 자체가 큰 후원 그러니까 지원을 못 받고 상당히 어려움 많으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차츰 이제 본궤도에 오르는 건데 시작은 아주 구체적인 시작은 2004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가 결성이 됐어요. 결성이 된 게 2004년입니까? 김자동 회장님이라는 분이 그 말하자면 임시정부의 남은 분 중에 한 분인데 이 양반도 점점 이제 말하자면 연세가 들어가니까 조금 초조해서 2004년에 이걸 설립을 해서 임시정부 기념관만은 짓고 내가 이제 끝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러면은 정부에서 결성해서 하면은 우리가 지원해 주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받고 시작한 겁니까? 아니면 일단 아무것도 없어도 일단 만들고 뭔가 해보자라고? 약속 없었어요. 후자예요? 그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신의 이제 돈을 좀 다 내고 또 회원들을 모집해서 이렇게 결성을 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연히 한 10년 끌어왔어요. 이게 2015년에 마침 상해에 있는 임정기념관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기를 갔었어요. 재개관하는 그 테이프 카팅으로. 기억납니다. 그 장면. 기억나요. 생각나시죠? 그랬는데 그 무렵에서 노혁명가들이 우리 죽기 전에 임정기념관 한번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 땅에도 그러니까 내 지척에도 좀 임정기념관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열망이 그냥 언론에 막 부각이 되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건 뭐 비화입니다마는 이병기 비서실장을 찾아갔어요. 그때가 2015년입니다. 2019년까지 4년 남았다. 지금 짓기 시작해도 아주 빠듯하다. 그러니 이 사업을 시작합시다. 그랬더니요. 그분이 일리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대통령한테 건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저를 보고 그 사업을 추진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용기를 가지고 이제 2015년에 이제 막 건립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민간인입니다. 예산이 좀 그럼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민간인이기 때문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훈처에다가 법인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무슨 건국절 국정교과서 문제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시작이 임시정부부터냐 아니면 48년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민국부터냐 요게 이제 건국절 그게 논란인데. 나니까 괜히 임정기념관을 짓게 되면은 그 논리가 좀 약해질까 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거부를 하고
심지어 제가 개인적으로 예, 예. 국회에 쫓아다니면서 예. 임정기념관을 이제 짓자. 또 100주년 사업을 하자. 예, 그래서 100주년 사업으로 예산을 사실은 말하자면 정부에서 예산 신청을 안 했는데 예. 국회에서 그 사업이 타당하다고 해서 10억을 배정을 했어요. 어허. 그럼 그걸로 지으면 그런데 그게 16년 예산 아닙니까? 15년 예, 시작했으니까 16년 예산에서 정부에서 딱 2천만 원만 쓰고 9억 8천을 반납해 버렸습니다. 보훈처가?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걸 개인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보훈처가 예. 확보해가지고 예산을 올려줬는데. 그렇죠. 그걸 이제 실행을 하는 건데. 예. 2천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반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일종의. 사실은 10억도 넉넉한 예산이 아니잖아요. 이거 아닙니다. 기초 작업하는 정도의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고 예산인데. 뭐 계획을 세우려면은 그것도 좀 빠듯한데 그나마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기가 차서요. 그래서 제가 다시 국회에 또 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국토부 장관 하는 분이 그 당시에 예산결산위원장인데 김현미 제가 장관이 이거 좀 다시 한번 좀 올려달라. 그리고 사정해서 2016년에 다시 예산 10억을 또 올려놨어요. 예. 그게 지금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 예산을 쓰기 시작했어요. 2017년 5월이 돼서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저는 임시정부 기념관을 지면서 이건 어떤 정권, 어떤 진영의 논리가 아닙니다. 예. 임시정부라는 것 자체가 물론이죠. 통합의 논리입니다. 물론이죠. 모든 사상과 이념과 세대와 지역과 뭐 성별과 이런 모든 것을 다 통합하는 것이 임시정부의 정신인데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임시정부 기념관을 짓는다 그래서 어떤 진영 논리로 안 갑니다. 거긴 이 초대 임시정부 대통령이 있던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여기서도 못 받아들이고 북한에서도 숙청당한 분까지도 임시정부에 참여를 했으면은 그분도 어떻게 여기다가 그분은 남쪽에서도 버리고 북쪽에서도 버리면 그 영혼은 누가 위로를 해 줍니까? 그분의 월북을 했다는 이유로 사실은 독립운동을 했음에도 우리가 교과서에도 이름 다 빠진 막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북한에서도 지금 김일성 정권에 무슨 기여를 했으면 몰라도 그분이 거기서 아주 무참하게 숙청을 당했는데 그러면 그분이 그런 분들이 저 임시정부에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의 영혼도 우리가 담아줘야 이게 통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정파로 또 떠나고 이념도 떠나고 모든 진영 논리로부터 떠나서 순수하게 그냥 그래서 임시정부. 제가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이 이화장에 이승만 대통령 아드님이신 이인수 박사를 찾아가서 이제는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말자. 전 안창호 선생이 하는 기념사업에도 찾아가서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말자. 다 들어와서 우리 같이 짓자. 그래서 지금 그것은 콘센서스가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지원도 좀 넉넉히 받으시고요. 이제는. 자, 이제 이쯤에서 아마 좀 어린 친구들, 10대 친구들이 오늘 많이 들을 거거든요. 궁금해하는 게 있을 겁니다. 아니 임시정부는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나라를 지키자고 만든 아주 귀한 건데 왜 과거 정부들은 임시정부를 부정하려고 했나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건국절과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언제 생겼습니까? 1919년입니다. 그렇죠. 1919년 4월 11일 날 임시정부. 상해에 모였던 29분의 각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이 모여서 국호를 뭐를 짓겠느냐 했을 때 대한제국의 제자를 제국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제 민주공화정이 시작된다. 민주공화정이라는 뜻에서 민자를 넣어서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대한민국은 100년입니다. 그게 임시정부든 또는 대한민국의 정식 정부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지금 100년 됐어요. 그걸 부정할 수는 그건 없다. 부정하지 말자. 그걸 부정하지 말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 100주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대한민국의 100년이요. 독립선언의 100년이다. 이게 따놓은 얘기가 아니라 이게 이어지는 거다. 말하자면 독립선언의 정신을 대한민국이라는 그릇에다가 담아서 지켜온 것이 100년이 됐다. 이런 뜻으로 역사를 해석하면 조금 더 저는
뭐 차고 날 것이 없다고. 좀 유연하게 보자라는 말씀이신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이거 갖고선 너무나 갈등하지 말고. 갈등이 일으킬 소지가 없어요. 일으키지 말자 이게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48년에 주장하는 사람에게 제가 반문합니다. 그럼 그전에는 대한민국이 없었느냐?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없었다 그러면 그거는 공간이 역사의 공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죠.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아, 임정기념관 건립위의 이종찬 위원장 지금 여러분 만나고 계십니다.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3.1운동 하면은 위원장님 태극기가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요즘 태극기 하면요. 요즘 태극기 하면 그 이른바 태극기 집회, 태극기 부대.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분들의 전유물처럼 이게 좀 이렇게 인식이 되는 면이 있어요. 이거 보면서는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극기는 말이죠. 저 윤봉길 의사도 태극기를 앞에다 걸고서 선서를 했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태극기는 그렇게 오염시킬 문제가 아닙니다. 태극기는 우리 나라의 하나의 상징이거든요. 거긴 진영 논리가 없어요. 좌파 우파가 없어요. 다 태극기를 숭상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제가 지금 요새 희극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리면요. 코미디 같은 거요? 예. 아니 태극기를 들고 나온 분 뭐 그래서 좀 이해하려고 그래요. 저는 좀 진하게 좀 나라를 갖다 좀 강조하고 싶은 건데 거기 성조기는 왜 나오고? 아니 근데 더 한층 나가서 어떤 분은 또 이스라엘 국기까지 가지고 나오는데 이건 이스라엘 국기도 보셨어요? 저는 이스라엘 국기는 못 봤는데. 이스라엘 국기 나왔어요. 이스라엘 국기는 거기 왜 나와요? 아니 그건 왜 그러냐면 무슨 아마 교회에 있는 분들이 옛날 이스라엘을 지금 이스라엘로 착각하는 것 같은데 이건 완전히 뭔가 무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이런 희극은 하지 말자. 이건 박근혜를 전 대통령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위한 것도 아니다. 무슨 애국의 그 길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전 생각에서 자칫 잘못하면 국민에게 코미디 소리 듣는데 이건 웃음거리를 만드는 거는 당신들 자신을 위해서도 안 좋다. 난 그렇게 충고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가서 자신의 뜻을 펴되 거기에 태극기 들고 가서 태극기 부대, 태극기 집회 이런 말은 좀 쓰지 않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어떤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말자. 이것을 제가 권고하고 싶습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부탁을 드리는 말씀이고 지난해에 독립기념관장 전 독립기념관장 이분도 역시 독립운동 후손이죠. 김사몽 선생도 똑같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태극기를 어떤 정쟁의 대상으로 삼거나 이런 거는 좀 피하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그러네요. 임시정부 기념관 언제 만나볼 수 있는 겁니까? 사실은 지금 좀 시간에 쫓기고 있어요. 내년이면 이제 딱 100주년이 되는 날에 이왕이면 내년에 오픈을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한가요? 2019년 4월에 준공이 돼서 테이프를 카팅하고 문을 열면서 그 광명을 이렇게 비춰주는 그 장면을 제가 사실은 연출하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2년간 허송을 했습니다.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 건물이라는 것은 다 아다시피 그렇다고 날림으로 질 수는 없잖아요. 그건 안 돼. 100년, 1000년간을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념비적인 건물인데 그러려면 지금 아주 탄탄한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어디까지 시작이 작업이? 서대문 교도소 있죠. 서대문 형무소 그 옆이라고 들었어요. 그 옆에 이렇게 언덕바지 위로 올라가면 옛날에 서대문 의회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올라가 보면은. 근데 박원순 시장이 그러니까 작년 2월에 그 서대문 의회를 다른 데로 보내고 그 땅을 내놨어요. 지금 그럼 뭐 땅 기초 작업은 됐습니까? 아니면 그것부터?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박원순 시장은 빨리 서둘기 위해서 리모델링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희들에게 제안을 했는데 지금 이제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왕이면은 100년 가고 1000년간의 건물을 짓자. 그래서 저도 늦더라도 짓자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2019년은 좀 어렵겠고 2020년에 우리가 지금 목표로 두고는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위원장님 사실은 지금 연세가 80 넘으셨어요. 건강하셔야겠어요.
내가 요 건물만은 예. 끝내고. 그러니까 그 의미가 아니고 예. 앞으로도 하실 일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기념관 문 열고 나서도.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념관은 통합의 논리로 간다. 예, 그러니까 우리 임정 정신은 뭐냐? 자주입니다. 자주. 우리는 자주국 독립국임을 선언하노라. 자주입니다. 그다음엔 통합입니다. 예. 예, 그다음엔 뭐냐? 우리 저 선언서를 보면요. 참 우리 선열들이 위대합니다. 전부 세계 평화를 기여한다. 세계 평화까지. 네, 공존 공영한다. 이것을 표방했습니다. 다른 나라를 헐뜯거나 다른 나라에 대해 복수하겠다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평화. 그다음엔 뭐냐. 우리 1919년부터 임금의 나라를 4,000년간 계속했어요. 그렇죠. 1919년부터 이제 백성의 나라로 갔습니다. 예, 예. 국민 주권 시대가 왔다 이게요. 예. 그래서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예, 그래서 임정 정신은 자주고 통합이고 예. 평화고 민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충칭에서 제가 저 문재인 대통령이 오셨길래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100년을 끝내고 예. 새로운 100년을 선언하는 이게 이제 한 세기에 한 번 만나는 기회입니다. 그러네요. 저는 그래서 이번 3.1절에 예, 대통령께서 무엇인가 예. 새로운 100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상을 아마 내년이 이제 100주년이니까 금년에는 이제 하나 예고편으로 그렇죠. 예, 뭔가 좀 기대를 좀 제시해 해봐야겠네요. 주기를 바랍니다. 예, 이정찬 위원장님 오늘 울림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몰랐던 부분도 많이 알았고 국민들이 한 마음이 돼서 이 일들을 앞으로의 100년을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건강하셔야 돼요. 네. 오늘 보니까 아주 네. 건강하십니다. 2020년 일단 임시정부 기념관부터 멋지게 문 여는 그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위원회의 이종찬 위원장이었습니다.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공휴일이잖아요, 오늘. 네. 공휴일에는 뭐 하세요? 사무실은 쉬는 날이실 테고. 저만 일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이 다 일하죠. 평생의 일이에요, 손수호 변호사는. 3.1절에는 더 여유롭게 일할 수 있죠. 어쨌든 일. 네. 어쨌든 할 때예요 지금. 저녁이 있는 삶을 좀 누리시기를 언젠가는 손수호 변호사도. 저녁도 여유 있게 먹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굉장히 만족하는 삶을 사시네요. 긍정적인 삶. 지금은 아직은 일할 때죠. 네. 감사히 일해야죠. 정말 부지런한. 네, 손탐정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3.1절에도 함께하는 탐정 손수호. 오늘 주제를 좀 어떻게 3.1절과 관련된 걸 가져오셨나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광복절을 앞두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사라지도록 하겠다. 저도 기억납니다. 이 말. 네, 대통령이 이런 약속을 해야 할 정도라면 실제로 친일파 그리고 그 후손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합니다. 오늘 대표적인 친일파들과 그 후손들의 삶을 살펴보고 지금 시점에서 개선할 부분이 혹시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요. 친일파들이 떵떵거리고 잘 산다. 이거 뭔가 문제 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다 어렵게 살고 뭐 병을 앓고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어떻게 사는지는 그러고 보니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오늘 그걸 취재해 오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손탐정과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소개할 인물 누굽니까? 네, 첫 번째 매국노 중에서도 최고 매국노 이완용. 이완용 빼고는 매국노 설명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매국노죠. 재미있는 일도 있어요. 독립운동가 서재필 선생 아시죠? 독립신문. 네, 독립신문을 발행했는데 1897년 11월 11일자 독립신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이완용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권을 외국에 넘겨주는 것에 반대했다.
이완용은 대안에 몇째 아니 가는 재상이다. 독립신문이 이완용의 애국심을 칭찬한 겁니다. 또 독립신문이 네. 이완용은 우리 이권을 외국에 넘겨주는 걸 반대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완용이요. 조선의 4대 명필로 불릴 정도로 재주가 뛰어났고 예. 또 독립문을 세우는데 가장 많은 돈을 기부했다고 하는데요. 어허. 지금도 독립문 현판의 글씨가 이완용 글씨라는 설이 있을 정도죠. 그러니까 독립신문이 가짜뉴스를 썼을 리는 없고 네, 그렇죠. 한때는 존경받는 애국자가 맞았다는 얘기네요. 명망 있는 지식인이었던 건 맞아요. 하지만 애국은 정말 아주 잠시뿐이었습니다. 지금의 외무부 장관 격인 외무대신으로 일하면서 외국의 이권을 넘겨줍니다. 예. 그 대가로 막대한 재산을 축적하는데요.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 독립협회에서도 제명됐어요. 예, 예. 그 후에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일본에 참패하는 걸 보고 본격적인 친일 행보를 시작합니다. 1905년 을사늑약, 1910년 한일병탄까지 주도하면서요. 나라 팔아먹은 대가로 일제로부터 돈을 아주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돈과 명예 다 챙긴 거예요. 네, 그 돈으로 땅을 사서 되파는 방식. 딱 부동산 투기죠. 그러네요. 이걸 통해서 경성 최고의 현금 부자가 되었다는데 예.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한때 여의도 면적의 8배 가까운 땅을 소유했고 개인이? 네. 전국에 이완용 땅 없는 곳이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거든요. 야. 파악된 현금 자산만 또 2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가치로는 600억 원이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현금으로 손에 들고 있는 것만 600억 원. 네. 땅은 여의도 면적의 8배. 그렇죠. 이완용 땅을 밟지 않고는 전국을 다닐 수 없다라고 할 정도. 네, 그렇습니다. 정말 나라 팔아서 자신은 떵떵거리고 산 거네요. 권력과 부를 다 이제 손에 쥐고 누리다가 69세의 나이로 사망했는데요. 해방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69세면은 지금 69세면 빨리 사망한 거 아니야 하실지 모르지만 그 당시로는 69세면 장수 누린 거잖아요. 아유,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네, 그럼요. 게다가 해방되기 전에 그렇습니다. 죽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이 사람 죽고 그 많은 재산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완용 일가가요.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98%를 해방 전에 팔아치웠습니다. 이것도 또 이게 돈에 뭔가 이제가 밝았네요. 그래요. 네, 일단 이렇게 현금화가 됐기 때문에요. 그 후에 어디로 재산이 흘러갔는지 파악하기 참 어려운데요. 그러네요. 또 1992년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완용의 후손들이 서울 부가연동에 있는 땅이 자기 땅이라고 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제기를 했고요. 거기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30억 원에 바로 팔아서 캐나다로 이민 갔어요. 그러니까 친일파의 재산을 해방 후에 환수하기는커녕 친일파 후손한테 땅을 되찾아준 셈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했죠. 예. 그리고 서명운동, 이완용 재산 몰수하자라는 서명운동도 있었고요. 예. 이걸 계기로 친일파 재산 환수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국가가 환수한 이완용 일가의 땅은 1900제곱미터, 약 3,300평에 불과했는데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예요? 이게 재산의 땅이? 이완용이 가지고 있던 전체 땅의 0.05%. 아주 극히 일부인 거죠. 0.05%? 네. 0.5도 아니고? 0.05%. 나머지 친일 재산은 아직도 여전히 어딘가에서 안전하게 후손들에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친일 행위로 만든 재산이 버젓이 대물림이 되고 심지어는 더 얻겠다고 네. 재산 내놓으라고 소송까지 벌인다니 기막힌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완용. 다음 인물은 누굽니까? 두 번째. 탐관오리의 대명사 민영휘. 민형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과서 여러분 기억 떠올려 보세요. 어떤 인물입니까? 1852년 서울생이고요. 이제 당시에 민씨 일족이 실권을 잡고 아주 기세등등했습니다. 예. 또 민영휘의 아버지가 민두호라는 사람인데요. 민도 역시 이 민씨 세도를 이용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돈을 긁어모은 걸로 유명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붙은 별명이 당시에 쇠갈고리. 네, 민씨성을 가진 쇠갈고리죠. 굉장히 직접적인 별명이네요. 사실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중에서도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사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민영휘 역시 민초들을 착취해서 재산을 모았는데요. 1930년대에 조선 최고 갑부 소리를 듣기도 했고요. 또 명성황후의 눈에 들어서 주요 관직에 올랐는데 이게 1894년 가보농민 전쟁에서는 청나라에 진압군 파견을 요청하는 친청파였어요. 예. 그러다 경술국시 직후에는 또 일제에 부역하기 시작하거든요. 친일파가 되고.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죠. 기회주의자. 네. 또 아부에도 탁월했습니다. 평안도 관찰사 시절에요. 말로만 듣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고종에게 선물을 하고요. 이제 광성의숙이라는 학교를 세워요. 예. 그러자 고종이 휘문의숙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내려줄 정도로 총애를 받았죠. 이 휘문의숙이 지금 휘문고등학교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 휘문의숙 교정에다가요. 자기가 스스로 죽기도 전에 동상을 세웠는데 이게 우리나라 근대기 최초의 동상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동상이 민영휘 동상.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그 동상이요. 다른 동상들은 이제 전쟁 물자로 다 공출되고 파괴됐지만 이 민영휘의 동상만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민영휘 이 사람도 누릴 거 다 누리다가 해방 전에 죽었다면서요. 아쉽게도 그렇습니다. 해방 10년 전인 1935년에 사망했는데요. 이렇게 아주 위세를 떨치던 민영휘가 죽었는데도 이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은 아들이 장례를 아주 초라하게 치러서 세간의 비난을 받았다고도 합니다. 그래, 후손들 어떻게 지내요? 민영휘 후손들. 네, 민영휘가 친일로 얻은 권세와 재산이요. 3대도 아니고 4대까지 문제없이 내려갔는데요.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휘문중학교, 휘문고등학교. 예, 지금 그러니까 휘문중고등학교는요. 서울 대치동. 네. 정말 금싸라기 땅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또 풍문여고도 후에 설립을 하고요. 또 손자 민병도는 제1은행장 한국은행 총재를 지냈습니다. 또 춘천에 있는 남이섬 유원지를 사서 아들에게 물려줬는데요. 지금 이 남이섬 유원지는요. 연매출 300억 원대. 순이익이 80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서 즐기는 그 남이섬, 그러니까 막 집트랙도 타고 가면은 타조도 있고 한 그 남이섬 유원지가 민영휘 자손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짜 자산인 거죠. 그렇군요. 네. 또 자손들 상당수가요. 미국에 거주하면서 우리나라를 오가고 있다고 하는데 글쎄 우리나라에 세금 제대로 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또 후손들끼리 또 종로 한복판에 노른자위 부동산 놓고 법정 싸움을 벌이기도 했죠. 자, 그러니까 이 2007년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가 이 민영휘로부터 대물림된 재산, 그러니까 친일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로 결정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후손들이 재산을 다 개인 명의에서 법인 명의로 바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런 재산 환수 작업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의심이 되는데요. 환수 못했어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환수 작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죠. 그러니까 친일 재산인 걸 뻔히 아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내려온 건지를 알면서도 환수할 길은 없는 상황. 뭐 국민들 들으면서 화가 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이완용, 민영휘 거쳤습니다. 다음은 누굽니까? 세 번째, 자발적 창씨 개명자 1호 노다대감. 노다대감이란 이름은 저는 생소하네요. 누구예요? 네, 이완용과 쌍벽을 이루는 민족 반역자. 바로 송병준입니다. 송병준 이름이 노다대감이었어요? 노다헤이치로라는 일본 이름으로 스스로 개명을 한 건데요. 조선 말기의 무관이자 정치인이죠. 또 정미 7적 중에 한 명으로 꼽힙니다. 그렇죠. 조선 총독부 중추원 고문도 지냈고 나중에 일제로부터 백작자기까지 받습니다. 특히 송병준이요. 일본 총리와 이토로 히로부미를 찾아가서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요? 직접 가서요. 1억 5천만 엔을 주면 조선을 팔아 넘기겠다. 그 돈으로 이렇게 넓은 조선 땅과 2천만 명을 넘는 조선인을 일본 손에 넣고 세금 받을 수 있지 않냐. 이건 정말 절대로 비싼 게 아니다. 믿기 어렵죠. 이게 그러니까 그냥 야사가 아니고 진짜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이게 정식 기록으로 남아 있는 그런 정사입니다. 진짜 매국노네. 매국노 중에 매국노네요. 송병준도. 그렇습니다. 이제 민영환 집안의 직계구로 있다가 무과에 합격했는데 이제 강화도 조약 체결되면서 일본 무역회사와 합작해서 부산에 상점을 차립니다. 이게 친일 합작 기업 1호로 볼 수 있겠고요. 당시에 군중들이 분노해서요. 이 상점을 때려 부수기도 했어요. 그래요. 그 후에 일제 시시에 따라서 일진회를 만들고 조선인들이 일본의 지배를 원한다라는 여론 조작까지 합니다. 조선인들이 원해서 이렇게 일본이 지배해 주는 거다. 그렇죠. 여론 조작을 한 거죠. 또 매국의 대가로 백작자기는 물론 거액의 은사금을 받아 챙기는데요. 이제 고종 물러나라라고 하면서 대신들을 협박하기도 하고 또 국채보상운동 방해 공작까지 합니다. 또 민영환이 자신을 돌봐줬는데요. 이제 국권 피탈로 상심하고 자결했죠. 가족도 남고 재산도 남았는데 이 남은 가족들을 협박해서 그 재산을 모두 빼앗아가요. 은인이든 친구든 가릴 거 없이 주변 사람들의 재산과 토지를 빼앗아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는데 지금도 이제 송병준 일가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전국에 수천만 평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후손들은 지금 어떻게 삽니까? 재산을 상속받은 아들이 송종헌이에요. 당시에 전국적인 세도가로 행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해방이 되고 용인의 대저택 또 이제 전답을 급히 처분하고 서울로 피신했다가 반민특위에 체포돼서 조사를 받던 중에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송병준의 아들 중에 하나 송준헌은 반민특위 조사 중 사망. 네, 송종헌.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송병준의 손자인 송돈호가 등장합니다. 예. 이제 건설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했는데 1990년대부터 자신의 할아버지인 송병준 토지를 찾는 그런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옥중에서 사망을 하니까 뭔가 토지가 어딘가 막 있긴 있는데 네. 뭔가 부정확하게 넘어왔을 수도 있겠네요. 자손한테. 그렇습니다. 그러자 그거를 되찾는 소송을 했군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요. 토지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이 관여되고 또 실제로 사기극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예. 당시에 문제됐던 땅이요. 서울 상암동에 60만 평, 인천 부평에 30만 평, 또 강원도에도 200만 평. 토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많아요. 이게 송병준 명의로 되어 있던 땅이죠. 예. 그런데 이걸 송돈호 손자가 바로 찾아가면은 또 문제가 생기니까 예. 중간에 한 단계 하나를 거칩니다. 어떻게 거쳐요? 네, 중간에 브로커와 이 후손들이 짜고요. 예. 기부 단체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이 단체에게 기증하는 그런 그 서류를 만드는데요. 즉 기부를 받은 단체가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다라고 하면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결국은 그렇게 단체가 땅을 찾은 다음에 송돈호와 브로커가 반반씩 나누는 소송이었죠. 굉장히 복잡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어떤 단체 A라는 그 어떤 자선 단체에다가 기증하는 식으로 해서 명의를 바꿔놓고 기증 단체가 국가가 내놓어 하니까 아니 나 지금 이거 기증받은 건데 내가 왜 내놔야 됩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뒤로 반반씩 나눠 가졌다는 거군요. 실무에서는 이걸 이제 원쿠션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런 방법이 또 있군요. 참 기가 막힙니다. 네, 이게 언론 취재로 들통났어요. 그러자 이제 손자 송돈호가요. 국가에 땅을 헌납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헌납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런데 이것도 거짓이었고요. 실제로는 이제 송돈호의 배다른 형 송준호가 국회 찾아가서 이제 국가 헌납 동의서를 작성을 했어요. 97년에. 하지만 송돈호는 몰래 숨어서 땅 찾기 소송을 계속합니다. 2002년에 인천의 부평에 있는요 미군 기지가 국가에 반환되었어요. 그런데 이 땅을 포함한 일대가 모두 송병준의 소유다라고 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기속에 관한 특별법이 위헌이다. 그러니까 국가가 친일파 재산 빼앗아가는 그 법이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 냈었죠. 뻔뻔한 모습이죠. 예, 저희가 기억해요. 헌법소원 냈던 거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런 일 벌이는 친일파 후손들. 저는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지만 이게 가능했다는 게 더 이상해요. 우리 사회가 이걸 허용했다는 게 더 이상해요. 바로 그 부분을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990년에 이완용의 증손자가 서울 마포구에 있는 땅을 되찾아서 바로 팔아치웠습니다. 그 뒤로 친일파 후손의 땅 찾기 소송이 주목을 받았죠. 16건의 소송 중에 8건에서 승소합니다. 친일파 후손이? 네. 당시에 어떤 특별한 법령도 없었고요. 또 국민정서나 법과운정과는 별개로 법원은 제출된 증거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건데요. 그래서 그런 것에 반발하면서 나온 법이 바로 이 친일파의 재산을 우리가 환수하자라는 특별법이었던 거잖아요. 네. 2005년이었죠.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친일 후손들의 땅 찾기는 계속되고 있고요. 심지어 2011년에요. 매국노 민영은의 후손들이 청주시를 상대로 토지 반환 소송 제기해서 1심에서 승소했어요. 그런데 이게 법에 허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요? 이 친일재산 귀속법에 따르면 국권 침탈이 시작된 시점을 러인전쟁 개전시라고 봐요. 러인전쟁이 시작된 날. 그때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절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걸 상속받은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일 전쟁 전부터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 법에서 정한 환수 대상이 안 돼요. 그나마 이 환수 대상에서 빠지는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긴 합니다만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친일재산 귀속법 특별법이라는 게 있는데도 다 막을 수 없다는 게 저는 좀 희한하네요. 네, 또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바로 친일파 후손과 함께 이권을 챙기는 사람들입니다. 토지 브로커들. 아까 짜고 치는 사람들. 네, 또 브로커들과 함께 브로커들에게 도움을 주는 현직 공무원들. 또 지역 건달들이 개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송병준의 손자 송돈호가요. 경찰 관계자, 거물급 조폭과 연결됐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또 변호사들도요. 이런 소송하면서도 거액의 성공 보수를 받기도 하는데 이게 이들 모두 제2, 제3의 친일파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게 살지 말길 바랍니다. 따끔한 한마디시네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게 살지 말아라. 자손들한테 부끄러운 일은 하지 말아라. 오늘 3.1절에 참 맞는 주제입니다만 소개하면서도 내내 씁쓸해요.
손탐정의 한마디. 외국 사례를 잊지 말자. 외국은 어땠습니까? 네, 프랑스. 독일에 4년간 지배를 받았죠. 예. 해방 직후에만 부역자 10,000명을 처형합니다. 4년 점령당했는데 4년 동안 식민지였는데도 10,000명을 처형했어요. 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군요. 그 후 4년에 걸쳐서 7,000명에게 사형 선고를 하는데 예. 징역형 또 시민권 박탈 처분을 10만 명에게 내립니다. 그리고 1990년대까지도요. 과거사 청산 작업을 지속하는데 프랑스뿐만이 아니에요. 예. 네덜란드. 예, 나치 협력자들을 엄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1870년에 폐지했던 사형제도를 특별히 부활시킵니다. 그러면서 무려 150명 이상에게 사형 선고를 하는데 예. 무려 35년 동안이나 일제의 지배를 받던 우리는 반민특위가 약 700명을 조사해서요. 약 300명을 기소합니다. 그런데 사형 1명, 무기징역 1명, 징역형 13명, 공민권 전리 18명. 공민권 정리 18명. 네. 나머지는 무죄와 형면제. 이러니 친일 세력이 아직까지 남아있을 수밖에 없죠. 아휴, 부끄러워요. 저는 지금 들으면서 부끄러워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덕을 보겠다고 대통령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예. 제발 좀 지켜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오늘 탐정 손수, 지금까지의 손수 탐정 그 내용 중에 오늘 가장 저는 찹찹한 것 같습니다. 좀 가슴이 아프죠? 그러게 말입니다. 예, 손 변호사님 고생하셨고요. 또 얼른 가서 일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탐정 손수호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청년들 일제강점기니 독립운동가니 뭐 이런 역사 얘기에 얼마나 관심들이 있을까 싶은데 그건 어른들의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 한 대학생 동아리에서요. 여권 케이스를 만들어서 어려운 형편에 놓인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돕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답니다. 왜 독립운동가 후손을 돕기로 결정을 한 거고 또 왜 하필 여권 케이스를 만드는 걸까요? 오늘 화제 인터뷰 대학생 연합 동아리 봄날 프로젝트의 권호상 팀장 연결을 해보죠. 권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대학생? 저 이번에 2월에 졸업했습니다. 이번 2월에 졸업한 막 대학을 갓 졸업한. 네. 근데 아직은 이제 프로젝트에 몸 담고 있고. 네, 아직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예요? 봄날 프로젝트. 저희 프로젝트는 서울 지역 연합동아리,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합동아리 소속으로 12명의 대학 재학생 그리고 졸업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12명 재학생, 네. 졸업생. 그리고 저희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5주간의 준비 과정 그리고 3주간의 펀딩 기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네. 현재 3일절을 끝으로 펀딩은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독립운동가들을 돕겠다 이런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어떻게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을 돕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일단 다가오는 3.1절을 맞아서 저희 팀원들과 독립운동가 분들을 위한 어떤 프로젝트를 기획해보자라는 의견이 나왔고 그중에서도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 분들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보자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알려지지 않은 분들 네. 여럿을 도우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는 특별히 한 분 뭐 이렇게 정해진 겁니까?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 분들을 많은 자료나 검색을 통해서 알아보면서 김문로 선생님을 알게 됐고요. 김문로 선생? 네. 그리고 김문로 선생님의 장자인 김시진 할아버지를 알게 됐어요. 김문로 선생은 어떤 분이세요? 네. 김문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 시절에 북만주로 건너가셔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기지인 치현창을 개척하시고 또 300여 가구의 한인들을 직접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영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영화 암살에서 전지현 씨가 맡았던 안윤옥의 모티브가 된 남자인 여사를 직접 돕고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암살에서 전지현의 모티브가 된 인물? 네네네. 그렇군요. 네. 이제 그분 사실 아쉽게도 그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런 기록들이 남지 않아서 현재는 문서화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아쉽게 국가 요공자로 지정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아, 자료가 많이 남지 않아서 독립유공자로 후손이니까 지정을 못 받은 거예요. 네. 그분이 바로 큰아들 김시진 씨. 네, 김시진 할아버지. 그러면 뭐 지금 어떻게 사세요? 그 김시진 할아버지는? 김시진 할아버지는 현재 그 우리나라에 그 기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계시고 또 최근에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셔가지고 현재 병마와 싸우고 계십니다. 앞에 우리가 탐정 손수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독립운동가들은 정작 독립운동에 몸을 다 바치느라 재산 모아둔 것도 거기에 다 쓰고 자식들 챙기지도 못하고 교육도 못 시키고 이래서 후손들이 대대로 고생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 전형적인 분이 바로 김문로 선생의 아들 김시진 할아버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돕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여권 케이스를 만들어서 수익을 낼 생각을 하셨어요? 일단 저희는 독립운동과 관련된 독특한 제품이 어떤 게 있을까 많은 고심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국적이 새겨진 여권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적 같은 경우는 독립운동가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적이 새겨진 여권을 좀 더 감싸고 보호하자는 의미에서 여권 케이스를 제작하고 판매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찍힌 이 국적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그분들의 그 귀한 여권을 감싸드리자 그런 여권 케이스. 네. 그럼 이 동아리가 원래 뭐 디자인 같은 걸 하는 동아리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디자인을 하고 시안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직접 디자인을 이번에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래는 봄날 프로젝트는 이번 건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 거죠?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앞으로도 이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8.15 광복절에 관련된 프로젝트나 앞으로도 독립운동가 분들 그리고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에는 뭘 하던 분들이에요? 그 12분은? 전에도 이런 사회공헌과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담은 물품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그런 활동을 하였습니다. 전에도 하다가 이번에 이제 독립운동가 후손 돕자로 다시 프로젝트가 하나 새로 결성이 된 거예요. 그 중에서도. 네네. 그렇군요. 디자인은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디자인은 일단 저희의 국화인 무궁화를 기반으로 무궁화를 태극 문양으로 나눠서 디자인을 하였고 또 무궁화를 태극 문양으로? 네네. 그 전체적으로 거는 태극 문양인데 그 안에 다 무궁화가 박혀 있는 거예요? 무궁화를 태극 문양으로 위아래로 나눠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제가 지금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맞다면은 멋있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판매가 되게 잘 되던가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현재 1,500여만 원의 판매 그 펀딩이 모였고요. 그리고 하나에 얼마인데요? 케이스 한 개. 여권 케이스 하나 그리고 저희가 또 우리나라 그 지도를 무궁화로 표현한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 스티커 5개 해서 15,9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니 15,900원어치씩 팔아갖고 1,500만 원 넘게 모았어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좋은 뜻이니까 역시 많은 분들이 나서 주셨네요. 네. 오늘 3.1절로 이 프로젝트는 일단 끝난다 하셨어요. 네네. 그 김시진 할아버님께 이 돈 드리면 많이 기뻐하시겠는데요? 네, 김시진 할아버지께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젊은 친구들이 이러한 역사 그리고 이러한 아픔에 관심이 없을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러한 관심에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이런 활동 쭉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할아버님은 김시진 할아버님은 가족이 없으신 거예요? 아예? 네, 현재는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이신 거예요? 네네. 하하, 그렇군요. 그런 분한테 사실 100만 원, 200만 원도 금액도 금액이지만 정성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네. 참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우리 대학생들 프로젝트 계속 이어간다고 하셨어요.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다가오는 8.15 광복절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고 생각보다 저희가 많은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수익금에서 30%를 기부하고 남은 70%는 다음 프로젝트를 위한 어떤 준비 기초자금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어떤 분을 어떻게 도울지 어떤 사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독립운동가들을 위한 일을 하는 것만은 분명한 거죠? 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요. 사실은 이제 여권 케이스라는 게 여행할 때 쓰는 건데 생각해보면은 독립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또 대한민국 여권을 들고 여행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의미로도 아주 뜻깊은 프로젝트 같습니다. 김시진 할아버님 만나러 가셔서 네. 꼭 좀 안아드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따뜻한 온기, 젊은이들의 온기를 좀 전해주고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힘들어하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을 돕기 위해서 이 젊은이들이 뭉쳤습니다. 봄날 프로젝트의 권호상 팀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 모두가 세상을 여행할 때 모두 투어는 당신을 여행합니다. 사진으로만 남는 여행이 아닌 마음속에 남는 여행을 위해 여행이 끝나도 여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다시 만나고 싶은 여행 모두 투어. 우리 몸에서 제일 안전해야 하는 곳은 어딜까요? 글쎄요. 다 중요하지 않나요? 어떤 작업이든 일을 하는 분이라면 특히 발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발이 안전하면 마음까지 든든해지니까요. 지벤 안전화. 와, 스타일까지 좋은